과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경찰의 수사력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예전과 비해 더욱 희귀한 범죄 사건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CCTV가 발달하고 고도화된 과학 수사가 보편화되더라도요, 인간이 교묘하게 저지른 범죄 사건의 일부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미제 사건이란 것들은요, 인간과 문명이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계속해서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등포 노들길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입니다. 2006년 7월 4일 새벽 2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 육가 노들길 근처에서 한 택시기사 김씨라고 나오더라고요. 택시기사 김씨가 소변이 좀 급하니까 길가에 차를 세우고요, 하수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김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하수구 구석에 있는 흰색 물체였는데 마네킹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새벽이기도 하고 혼자 있으니까 좀 느낌이 섬뜩해진 거죠.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씨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 흰색 물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물체를 확인한 순간 김씨는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그 물체는 나체 상태의 여성 변사체였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C씨는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가명이에요. 진미경 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 양은요, 전라북도가 고향이었는데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3개월 전에 동생과 상경한 상태였고요, 자취하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진 양의 주변인들을 탐문 수색을 한 결과 진 양이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에요, 고향 친구였던 이 씨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한 사건의 전날이 이렇습니다. 7월 2일 밤 진 씨는 오랜만에 외출해서요, 생일날이었대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이 씨가 되겠죠. 상당히 들떠 있었고 평소에는 술을 잘 먹지 못했지만 그날은 다소 과하게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자 진 씨는 계속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진 씨가 한강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술집을 나온 뒤에 이 친구인 이 씨는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7월 3일이 됐어요. 새벽 1시에 진 씨를 데리고 택시를 탄 뒤에 당산역 부근에서 도착해서 내렸는데요. 이때 이 진 씨가 택시가 멈추자마자 혼자 내려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넌 뒤에 골목길로 무작정 달려갔다는 겁니다. 친구인 이 씨는요, 이제 택시비를 내고 뒤늦게 진 씨를 따라갔지만요, 이곳은 상당히 어두운 곳이라고 해요.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 씨가 들어선 골목길은요, 한강 둔치로 이어지는 이 토끼굴이라고 하는 그 작은 터널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이 터널은 상당히 좁고 캄캄했고요. 인근에서는 좀 사건들도 많았었고 날치기 사건도 일어나서요, 낮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답니다. 이 씨는 진 씨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었어요. 진 씨는 당시 취업 공부에 집중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죠. 전화를 진 씨에게로 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진 씨는 혼자 뛰어들어가서 사라졌고요. 이 씨는 진 씨를 찾기 위해 주변을 좀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혼자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요. 진 씨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자 진 씨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진 씨의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외박 한번 하지 않던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게 시신 발견까지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진 씨는요, 손이 묶여있는 듯한 테이프 자국이 있었대요, 손목에. 그리고 끈으로 목이 졸린 듯한 두 줄의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자 사진입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흉터였다고 해요. 이 상태만 보자면은 성폭행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이제 사망해서 발견됐으니까요. 그래서 성폭행을 의심해 보기에는 사실 손과 목 이외에는 상처가 전혀 없는 거죠. 시신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시신의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실종 당시 진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죠. 하지만 부검 당시 사체에서는요,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요. 진 씨가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쯤에 사망한 것으로 봤을 때 실종 전 12시간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이 기간에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었고요.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범인을 만나게 됐던 거겠죠. 그리고 사체가 깨끗했던 이유는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해 후 범인이 이 사체를 닦아냈기 때문이었고요. 질 속에 삽입된 휴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문 주위에서 정액이 검출되었어요. 근데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였고요. 하지만 범인이 이 시체를 다 깠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검출되어서 혈액형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의 아주 치밀한 수법으로 인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의 수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격자의 제보에 의존하는 수사밖에 할 수가 없었죠. 진 씨가 사라진 장소 주변에서요, 진 씨로 보이는 여성을 본 적이 있다라는 학생으로부터 전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전화 내용이 이랬어요. 2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그 부근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 학생의 진술은 진 씨의 인상착의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사건 당일에 진 씨는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목격한 학생의 증언은 베이지색 바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사실 방도는 없지만 경찰은 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요,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실수를 몇 가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제보들을 모은 후에 몽타주를 제작했어야 됩니다. 좀 성급하게 몽타주를 만든 탓에 목격자가 실제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지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 씨 사체가 발견되기 약 2시간 전이요. 시신이 발견되었던 장소에서 차를 대고 서성이던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운전자 B가 나타납니다. B씨가 나타났어요. B씨의 말로는요, 한 남성이 차 운전석에 앉아있고 다른 한 명은 진씨가 발견된 수로 근처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이것을. 왜냐하면은 웬만해서는 이 근처에 차는 서지 않는 곳인데 차가 정차해 있고 사람도 내려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김씨가 운전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이 차에서 내려있던 수로 근처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경찰차? 아니 견인차다 라는 말이었대요. 경찰은 이 2명을 강력한 용의자로 여기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내는 게 급선무겠죠. 하지만 B씨는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할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 B씨를 최면 수사를 통해서 용의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게 했고요. 최면 수사 결과 앞자리 2개의 숫자를 기억해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자리의 숫자로 시작되는 차량 소유자를 1000명을 수배했고요. 그 1000명 가운데 남성을 대상으로 DNA 채취를 하였고 감식을 했지만 허탕을 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가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경찰이 당시에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용의자를 남성으로만 좁힌 탓에 다시 실수를 했던 거죠. 살인사건의 경우에는요, 의외로 여성 공범자가 많다는 수사 기본 원칙을 무시한 수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서만 용의자를 좁힌 게 문제였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진 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지는 10년이 지났어요, 이미. 하지만 영등포 노들길의 살인사건은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아닐까 하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 씨의 티셔츠나 속옷, 구두, 지갑, 가방 등 유류품들이 그 당산역 근처의 노인회관 앞에서 발견됐어요. 실제 유류품입니다. 진 씨가 실종 당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소지하던 모든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돈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진 것은 휴대폰 하나뿐이었습니다. 티셔츠나 속옷에서 지문이 나오지는 않았다고요. 진 씨는 이 유류품이 있는 장소에서 알몸이 된 채로 시신 발견 현장까지 이동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곳의 근처에 환경미화원이요, 7월 3일이 되던 새벽 4시경에 상의가 탈이 된 채로 혼자 가슴을 가린 채로 뛰어가는 여성을 봤다라는 진술을 했지만 이 환경미화원에게도 최면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환경미화원이 본 것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었고요. 진 씨가 입었던 빨간 바지와는 달랐기 때문에 수사에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수사의 진척은 전혀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들도 영등포 경찰서에는 현재 몇 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다른 부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군데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실종 장소 당산역 4번 출구 앞 골목이었고요. 피해자 소지품 발견 장소 당산 이동 노인회관 비석 앞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동해서 세 번째 장소죠. 피해자 사체 발견 장소예요. 노들로 당산대교 성산대교네요. 인근 수로입니다. 이 사체의 발견 시간은요, 4일이 되던 새벽 2시 택시기사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부검 결과에 혈중 알코올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당시, 사망 직전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향 친구였다는 같이 술을 마셨던 이씨의 증언으로 보자면은 2일에 술을 먹고 12시가 지나서 3일이 되던 새벽 1시에 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4일 새벽에 발견됐을 때 발견 당시 사후 경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사망한 지가 12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산역 실종 후에 적어도 12시간 정도 생존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인은 근처에 있다라는 도출도 할 수 있겠죠. 실종 당시에 소지품 발견, 사체 발견 장소 세 곳의 거리가 꽤 가까운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차로 이동은 했을 걸로 추정되지만 사실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모든 범행이 이루어진 점으로 봤을 때 이 근방 지리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범인은요. 아마 범인은 생각을 해보자면 자신에게는 유리하지만 거주지에서는 좀 떨어진 곳을 범행 장소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주지는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거주지에서 범죄 사건이 드러나면요. 그래서 거주지가 아닌 곳을 지역을 범행 장소로 삼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 범행 장소는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지역이 될 겁니다. 아마 당상역 근처가 집은 아니지만 이 범인이 자주 가는 곳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범죄 프로파일러 중에 아마 이 근처에 직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시신이 눈에 띄도록 한 이유예요. 범죄자들은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뒤에 증거품을 숨기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노들길 살인사건의 범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보란듯이 시신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모자이크가 돼 있거든요. 좀 일단 적나라하기 때문에 유의 바랍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해놨어요. 이것은 밤에도 이제 쉽게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환하다고 해요. 죄를 느끼지 못하는 범인이 아마도 시신을 눈에 띄는 곳에 버린 거겠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발견해도 좋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범인은 아마 집에서 이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영웅처럼 행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을요, 과시형, 영웅형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범인이 2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신 상태로 봤을 때요, 왠지 2명이 상체와 하체를 따로 나눠서 들었을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머리카락의 방향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머리카락이 뒤로 다 쏠려버렸죠. 전부 다. 몸 앞으로, 어깨 밑으로 있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체, 아마 어깨를 이렇게 팔 밑에 겨드랑이를 잡았을 거예요, 양손을. 그러다 보면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쏠립니다. 그대로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미화원이나 그 B씨, 운전자 B씨의 목격이 아마 기억의 왜곡으로 정확한 최면 수사가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정동의 연쇄살인 사건과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신정동의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요, 1년 전입니다. 2005년도에 사람이 좀 많이 다니고 있는 서울 신정동 전철역 부근에서요, 6개월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신정동 사건의 피해자도 질 내부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고요. 피해자들을 목 졸라 살해한 점, 범인이 2명으로 유력하다는 점, 끈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몸을 묶은 점, 교살한 점, 시신 발견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정동의 엽기토끼 신발장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맞아요.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과 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기도 했지만 이 외에 연관성이 없는 증거들도 상당히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같은 동일범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사실 더 이상의 수사 진전은 없어요.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 수사팀이 국내에 따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팀이 모든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을 때만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노들길 살인 사건에 더 이상의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아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벌어졌던 노들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